82살이 되어 보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후회였습니다. 이것은 82살 차이노 선생님이 제게 건네주신 편지의 첫 문장입니다. 석 달 전 상담실에서 저는 차이노 선생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 후회만 하다가 눈을 감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제안드렸습니다. 선생님, 그 후회를 교훈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인생의 후배들이 선생님처럼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선생님의 귀한 경험을 편지로 남겨보시는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2달에 걸쳐 한자 한자 써 내려가신 그 편지를 오늘 여러분께 그대로 읽어드리려 합니다. 이 편지는 82살의 어르신이 70 대인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쓰신 것입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끝에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차이노 선생님을 처음 뵈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그 걸음걸이부터 유난히 무거워 보이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후에도 한참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하고 여쭈었을 때 선생님께서는 한숨을 크게 내쉬시며 말문을 여셨습니다. 제가 살아온 80년을 돌아보니 잘한 일보다 못한 일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 말씀을 시작으로 선생님은 2시간 가까이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풀어놓으셨습니다. 젊은 날의 자부심, 중년의 바쁨, 그리고 노년의 외로움까지 저는 그저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상담이 끝날 무렵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 털어놓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후련하네요. 그 다음 주에 다시 오셨을 때 선생님은 조금 다른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방법을 한번 편지로 써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편지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매주 조금씩 써오신 원고를 들고 오셔서 제게 읽어주셨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2달에 걸쳐 완성된 이 편지에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80평생을 통과해온 한 사람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82살 노신사입니다. 무릎은 시큰거리고 계단을 오르는 일이 두렵고 병원에 가는 날이면 하루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부끄럽지만 이것이 제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게 단 하루, 아니 단 1시간이라도 60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하겠냐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6가지를 미친 듯이 실천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82살이 되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 한 사람의 절절한 고백입니다. 지금 제가 사는 하루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까요? 새벽에 화장실이 급해 깨면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아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딱히 할 일이 없어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이 하루의 큰 일과입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낮잠이 쏟아지는데 그마저도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후회가 밀려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흘려보냈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루가 계속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여러분이 저와 같은 하루를 맞이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는 6가지 이야기를 부디 흘려듣지 마시고 마음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책에서 읽은 이론이 아니라 제가 몸으로 가슴으로 겪어낸 뼈아픈 경험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부모님 대신 혹은 부모님과 함께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더욱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저와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실지 모릅니다. 다만 자식 앞에서 내색하지 못하실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부모님께 넌지시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가장 소홀히 여기고 계실 바로 그것입니다. 아직 괜찮아 60대의 저는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80대가 된 지금 제가 가장 후회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이 내일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립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큰 용기가 필요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찾아온 일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60대에 했던 혹은 하지 않았던 선택들이 20년이 지나 이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60대 중반까지만 해도 저는 건강했습니다. 아니, 건강하다고 착각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약간 차는 것,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것,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한 것. 이런 작은 신호들을 저는 그냥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것이지 하는 말 한마디로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의 삶은 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친구는 60살부터 매일 아침 공원을 3바퀴씩 걸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죠. 지금도 혼자 장을 보러 가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심지어 가벼운 등산도 합니다. 반면 저는 어떤 줄 아십니까? 마트 한 번 가려면 누군가 차로 데려다 주어야 합니다. 손주를 오래 안아주기도 힘듭니다. 무릎이 아파서요. 여러분, 지금 무릎이 안 아프신가요? 계단 오르기 괜찮으세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82살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는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 딱 30분만 걸으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밥을 먹고 나서 저녁을 먹고 나서 언제든 좋습니다. 30분만 걸으세요. 30분이 뭐가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30분씩 10년을 걸으면 그것이 2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운동만이 아닙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평생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아내가 이제 조금 싱겁게 드세요 할 때마다 이게 무슨 맛이냐며 소금을 더 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의사가 싱거운 음식을 권하지만 정작 제 혀는 이미 둔해져서 음식 본래의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리석게도 맛있게 먹으려고 짜게 먹었는데 결국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는 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제 옆집에 사는 어르신은 저와 정반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65세 혈압이 높다는 진단을 받고 크게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국물 음식을 반으로 줄이고 김치도 덜 짠 것으로 직접 담가 드셨습니다. 처음엔 밍밍해서 못 먹겠다고 투덜거리셨다는데 석 달쯤 지나자 오히려 짠 음식을 먹으면 속이 불편해지셨다고 합니다. 지금 그분은 혈압약을 반으로 줄였고 몸도 훨씬 가벼워지셨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는 사실 좋은 재료가 많습니다.
나물, 두부, 생선은 그대로도 훌륭한 건강식입니다. 문제는 소금과 양념을 얼마나 넣느냐입니다. 국을 끓일 때 소금을 반만 넣어 보세요. 처음엔 심심하게 느껴져도 우리 혀는 생각보다 빨리 적응합니다. 그리고 그 적응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줍니다. 정기 검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도 60대 때 매년 검진은 받았습니다. 문제는 결과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62살부터 경계성 혈당이 나왔지만 아직 당뇨는 아니잖아 하며 넘겼습니다. 63살, 67살에도 같은 결과였지만 나는 원래 이런가 보다 했습니다. 71살에 당뇨 확진을 받았을 때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넘게 신호를 보냈는데 왜 안 들으셨어요? 검진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라도 30분씩 걸으신 날이 며칠이나 되십니까? 사흘이십니까? 아니면 하루도 없으십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신다면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물 한 잔부터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마셔보세요.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10분만 걸어보세요. 처음부터 30분을 채우려 하지 마세요. 몸이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늘어납니다. 제가 다니던 병원의 한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육은 은행 계좌와 같습니다. 젊을 때 저축해두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인출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통장에는 저축이 있었지만 제 다리 근육이라는 통장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혈압과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혈관은 소리 없이 서서히 망가집니다. 1년에 한 번 검진을 받으시고 숫자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병원에 다시 가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20년 후 여러분이 손주의 손을 잡고 걸을 수 있을지 아니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1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드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10시쯤에는 눕는 편이신가요? 젊었을 때는 늦게 자도 다음날 멀쩡했지만 나이가 들면 수면 부족이 고스란히 몸에 쌓입니다. 저는 60대의 텔레비전을 보다가 새벽 1시를 넘기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때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인 수면 부족이 지금 제 혈압과 기억력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좋은 습관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1시간 전에는 텔레비전이나 휴대폰 화면을 멀리 하세요. 밝은 화면이 뇌를 계속 깨어있게 만듭니다. 대신 조명을 은은하게 낮추고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셔보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서는 오늘 있었던 일 중 편안했던 순간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저도 이 습관을 들이고 나서부터 새벽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잠은 낮 동안 쌓인 몸과 마음의 피로를 씻어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소홀히 하면 다음날 하루 전체가 흔들립니다. 치과도 잊지 마세요. 이가 부실해지면 씹는 것이 힘들어지고 씹는 것이 힘들어지면 부드러운 음식만 찾게 되고 결국 영양이 부족해집니다. 작은 통증 하나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세요. 몸은 여러분이 보내는 신호에 늘 정직하게 답합니다. 작년 겨울 제 옆 병실에 계셨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평소 어지럼증이 있었지만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넘어지셨고 고관절이 부러져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그 후로 예전처럼 혼자 걷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금만 더 일찍 병원에 오셨더라면 낙상을 예방할 수 있었을 거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어지럼증, 작은 저림, 작은 통증도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제 오랜 친구 하나는 몇 해 전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친구는 몇 달 전부터 손끝이 저리고 말이 살짝 어눌해지는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또 별일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지금 그 친구는 지팡이 없이는 10걸음도 걷지 못합니다. 그 친구를 병문안 갔을 때 그가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병원에 갔더라면. 이 말이 얼마나 제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손끝이 저리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얼굴이 처지는 느낌이 든다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겁을 들이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력과 청력도 잊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저는 몇 해 전부터 텔레비전 소리를 자꾸 키우게 되었는데 가족들이 소리가 너무 크다고 할 때마다 그런가 하고 넘겼습니다. 나중에 검사를 받아보니 이미 청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청력이 나빠지면 사람들과의 대화가 점점 힘들어지고 대화가 힘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결국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침침해서 책을 멀리하게 되고 텔레비전 자막도 잘 안 보이면 세상과의 연결이 점점 끊어집니다. 1년에 한 번은 눈과 귀도 꼭 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보청기 하나, 안경 도수 하나 맞추는 것이 여러분을 세상과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치매도 우리 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머리를 쓰는 것,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화투나 바둑을 두는 것,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하루 일과를 일기로 적어보는 것도 다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아무와도 말을 섞지 않는 생활이 가장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야 매일 조금씩이라도 글을 쓰고 사람들과 대화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머리와 몸과 마음을 함께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건강만큼이나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받았으니 괜찮겠지. 예순대에 제가 했던 착각입니다. 여러분, 노후 자금에 대해 한 번이라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의료비는 얼마나 들고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한지 말입니다. 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연히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75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이 나가는 방향이 바뀝니다. 여행이나 취미보다 병원비가 먼저 나가기 시작하더군요. 지금 저는 정기적으로 먹는 약값만 해도 한 달에 20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검진, 물리치료, 병원, 왕복, 교통비까지 더하면 한 달에 60만 원에서 80만 원은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비교적 건강한 편일 때 이야기입니다. 작년처럼 폐렴으로 2번 입원이라도 하면
한 달에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게다가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60대 때 5천 원 하던 짜장면이 이제는 10,000원 가까이 됐습니다. 관리비, 식료품비, 교통비 하나같이 오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돈은 고정되어 있지요. 제 친구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친구는 50대 후반부터 노후를 현실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를 더 벌까가 아니라 얼마를 쓰지 말아야 할까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월 수입의 일부는 큰 욕심 없이 안정적인 곳에 나누어 두었고 65 이후에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일을 조금씩 이어갔습니다. 지금 82살인 그 친구는 부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쫓기지 않습니다. 가끔 손주들 용돈도 주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무리하지 않는 여행도 다닙니다. 크게 부럽지 않은 삶처럼 보이지만 막상 이 자리에 서보니 저는 그것이 그렇게 부럽습니다. 여러분, 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를 세지 않게 지켰느냐입니다. 60대에 저는 체면 때문에 돈을 썼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괜히 제가 계산했고 굳이 필요하지 않은 옷과 차에도 돈을 썼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미래를 깎아먹는 행동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60대 중반 큰아들 사업에 보탬이 되라고 돈을 보냈고 작은아들 집 마련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해야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알겠더군요. 그 돈은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요. 제가 병원비로 고민할 때 자식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희도 사는 게 빠듯해요.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은 자식이 아니라 내 통장이라는 사실을요. 돈은 생각보다 빨리 없어집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세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건강과 재정, 이 두 가지만 잘 관리해도 노년의 절반은 성공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절반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함께 할 사람이 없는 노년은 사막과 같습니다. 노후 자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한 달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적어보세요. 식비,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정도면 됩니다. 그 다음 병원비와 약값으로 최소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따로 더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그 합계에서 연금과 다른 수입을 빼보면 매달 부족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 숫자를 한 번도 계산해 보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녁 꼭 종이에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녀의 사업이나 대출의 보증을 서는 일은 정말 신중하셔야 합니다. 제 이웃 어르신 한 분은 아들의 사업 자금에 보증을 섰다가 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평생 모은 집까지 잃으셨습니다. 70대 중반에 전셋집을 전전하시는 그분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저렸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 노후를 지키는 일은 별개입니다. 도와주고 싶다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은 만큼만 도와주세요. 그것이 자식도 지키고 나 자신도 지키는 길입니다. 절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쓰고 안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절약은 새는 돈을 막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쓰지도 않는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고 매달 보험료만 내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1년에 한 번은 통장 내역을 쭉 훑어보면서 이게 뭐였지 싶은 지출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 하나, 건강만 잘 관리하면 병원비라는 가장 큰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강과 두 번째로 말씀드린 재정은 서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돈을 지키는 것이고, 돈을 지키는 것이 곧 마음의 여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통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이번 달에 정말 필요했던 지출과 그렇지 않았던 지출을 구분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지만 1년이 쌓이면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든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 큰 재산은 없었지만 60살부터 딱 한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의 80%만 쓰고 나머지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처음엔 답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자 비상금이 제법 쌓였고 그 돈으로 부부는 부담 없이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남편분이 허리 수술을 받으셨는데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치료를 끝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있어서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미안하지 않아서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딱 10%만이라도 손대지 않는 돈으로 남겨보세요. 집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뒤에도 큰 집을 그대로 유지하며 관리비와 세금으로 부담을 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것도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제 친구 한 분은 70대에 큰 아파트를 정리하고 작은 집으로 옮기셨습니다. 처음엔 좁게 느껴졌지만 관리도 편해지고 남는 돈으로 마음의 여유까지 얻으셨다고 합니다. 집의 크기가 곧 행복의 크기는 아닙니다. 내 몸과 살림에 맞는 공간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남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는 것을 유난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경조사에는 무리해서 큰 돈을 내고 친구들 앞에서는 항상 내가 낸다며 지갑을 먼저 엽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렇게 지킨 체면이 제 노후를 얼마나 갉아먹었는지 모릅니다. 진짜 체면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떳떳한 것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가장 값진 체면입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해둔 제도들을 잘 모르고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각종 의료비 지원 제도들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걸 알아보는 게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낸 세금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한 번쯤 주민센터에 들러 나에게 해당되는 지원이 있는지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2살이 되어 보니 확실히 알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누구와 대화하셨나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이라도 주고받으셨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말동무가 없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사느라 명절에나 얼굴을 비춥니다. 옆집 사람과 가끔 복도에서 인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친구들은요, 대부분 세상을 떠났거나 건강이 안 좋아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60대 때 제가 했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하루 종일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았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이제 좀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아도 되니 세상 편하더군요. 늦게 일어나도 머리를 감지 않아도 아무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지인들이 모임을 하자고 전화하면 다음에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되더군요. 한 번 거절하니 두 번째는 더 쉬웠습니다. 세 번째는 아예 전화를 안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인들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요. 매번 거절당하는데 누가 계속 연락하겠습니까? 60대 중반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아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0대가 된 지금 연락할 사람도 만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옆집 사람은 저와 달랐습니다. 그분도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도 이제 집에만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히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65세 동네 복지관 탁구 동호회에 가입하더군요. 처음 몇 달은 힘들었다고 합니다. 공도 제대로 못 치고 젊은 사람들 눈치도 보였다고요. 그래도 꿋꿋하게 나갔답니다. 그랬더니 실력도 늘고 같은 처지 사람들과 친해지고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탁구를 칩니다.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탁구뿐만 아니라 등산도 가고 식사도 하고 가끔 당일치기 여행도 간다고 합니다. 작년에 그분이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탁구 동호회 친구들이 돌아가며 병문안을 왔다더군요. 퇴원 후 집에서 혼자 있기 힘들 때도 친구들이 찾아와 식사를 챙겨주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부럽더군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계의 힘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플 때 찾아와 주는 사람이 없다면,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웃어줄 사람이 없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관계는 예금 통장과 같습니다. 젊을 때 꾸준히 쌓아놓아야 나이 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60대의 관계에 투자하지 않으면 70, 80대에는 혼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친구 사귀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60대의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70대 이후에는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60대라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하고 새로운 관계도 만들어 보세요. 취미 활동, 봉사 활동, 동호회, 무엇이든 좋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60대의 자녀들에게 늘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그게 뭐가 힘들어? 내가 너희 나이 때는 말이야. 너희들이 뭘 알아?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세대 차이를 인정했더라면 지금 관계가 훨씬 좋아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와 사는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결혼을 늦게 하기도 하고 아이를 적게 낳기도 하고 직장을 자주 옮기기도 합니다. 저는 60대의 이런 모습을 보며 세상이 잘못되어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그들의 시대에 맞는 그들의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렵던 시절을 이겨낸 지혜가 있다면 자녀들에게는 또 그들 나름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대화의 문이 열립니다.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보다
요즘은 어떠니? 하고 물어봐 주세요. 그 작은 질문 하나가 자녀를 더 자주 찾아오게 만듭니다. 우리 아파트의 한 어르신은 70대 후반인데도 손주들과 영화를 보러 가고 카페도 갑니다. 비결을 물었더니 간단하더군요. 그냥 듣기만 해요.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기만 하면 아이들이 먼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병보다 무섭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아도 외로우면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지금부터 관계에 투자하세요.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정성을 쏟으세요. 그 정성이 노년에 가장 큰 재산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관계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탁구든 서예든 노래 교실이든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나가보고 별로다 싶어도 최소 3번은 더 나가보세요. 사람과 친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그곳에서 만난 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처를 물어보세요. 이 세 단계만 실천해도 반년 안에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70살에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아이들 앞에서 목소리가 떨렸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할아버지 언제 또 오세요 하며 먼저 손을 흔들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전화기를 들고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안부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무슨 대단한 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잘 지내냐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제가 알던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8대신 그 어르신은 젊었을 때 사업이 크게 실패한 뒤로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꺼리셨습니다. 혹시 돈 얘기를 할까봐, 혹시 초라해 보일까봐 두려우셨던 겁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혼자 지내시다가 무릎 수술을 받게 되셨는데 그때 병간호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병인을 쓰면서 큰 돈이 들었고 그 외로운 병실에서 그분은 처음으로 사람이 그리웠다고 하셨습니다. 퇴원 후 그분은 용기를 내어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화투를 배우고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조금씩 사람들과 가까워지셨습니다. 지금은 경로당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도 내 마음을 알 수 없더군요. 여러분, 자존심이나 부끄러움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보는 자녀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서운함을 표현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 그 한마디가 다음 만남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관계는 결국 누가 먼저 마음을 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언제나 우리가 먼저 내디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아니면 텔레비전 소리만 들으며 하루를 보내셨나요? 혹시 최근 한 달 안에 먼저 전화를 건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늘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나요? 이 질문에 뜨끔하셨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먼저 다가가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혹시 귀찮아하지 않을까, 혹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연락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반가워합니다. 저도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을 채우는 것이 사람이라면 인생의 허무함을 채우는 것은 결국 나의 쓸모였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 한 가지 정확하게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행복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기쁘신가요? 저는 눈을 뜨는 것이 무섭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며 한숨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은 혹시 달력에 표시할 일정이 있으신가요? 제 달력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말입니다. 어쩌다 병원 가는 날에만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뿐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달랐습니다. 회의, 출장, 점심, 약속, 마감일로 달력이 빼곡했습니다. 바쁘다고 투덜거렸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평일이나 주말이나 똑같습니다. 아무 약속도 아무 일정도 없습니다. 이제는 저를 기다리는 사람도 제가 해야 할 일도 제가 있어야 할 곳도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밥을 먹고 낮잠을 자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누군가는 참 편안한 노후 아니냐고 묻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목표가 없으면 의욕도 없어집니다. 의욕이 없으면 몸도 안 움직이게 되고 몸을 안 움직이면 건강도 나빠지고 그렇게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주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불을 정리하고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어 보세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오늘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다짐이 됩니다. 저도 요즘은 매일 아침 이불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반면 75인 제 동생은 저와 완전히 딴판입니다. 동생은 2년째 매일 아침 동네 초등학교 횡단보도에 나갑니다. 등교 안전지킴이입니다. 저는 말렸습니다. 그 나이에 새벽부터 밖에 나가서 뭘 하냐고요. 그런데 동생은 활기가 넘칩니다. 지난주에 들었는데 1학년 아이가 자기가 없으면 무섭다며 매일 나오라고 조른답니다. 82살이 되어서야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지 말입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사라진다면 누가 진심으로 나를 그리워할까?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일 세상을 떠난다면 자녀들이야 슬퍼하겠지만 사회적으로 저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사람과 다름없습니다. 제가 기여하는 것도 저를 필요로 하는 것도 없으니까요. 예순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대신 저의 쓸모를 찾는데 미친 듯이 시간을 쏟을 겁니다. 봉사활동이든 멘토링이든 취미 동호회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것이 삶의 의미이고 아침에 눈을 뜨게 만드는 힘입니다. 지금 60대라면 그 황금 같은 시간을 부디 여러분의 쓸모를 증명하는 데 쓰시길 바랍니다. 쓸모를 찾는 일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다니는 복지관에는 80이 넘은 어르신이 매주 한 번씩 서투른 솜씨로 뜨개질을 가르쳐 주십니다. 배우러 오는 사람이 단 2명뿐이어도 그분은 늘 웃으며 나오십니다. 선생님, 오늘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는 그 한마디가 일주일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오래 해온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요리든 글씨든 옛날 이야기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손주에게 옛날 놀이를 가르쳐 주는 것도
이웃의 서류를 대신 읽어주는 것도 다 쓸모입니다. 거창한 일을 찾으려다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딱 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작은 일 하나만 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아침을 다시 기다려지게 만들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봉사 활동을 하거나 누군가를 돌보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활기차게 지내신다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72살 어르신은 퇴직 후 마을 어린이집에 매주 한 번씩 나가 그림책을 읽어주십니다. 처음엔 큰 기대 없이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소일거리 삼아 시작하셨다는데 지금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목소리가 제일 재미있어요 할 때마다 정말 살아있다는 기분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창한 봉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동네 청소를 함께 하는 것도 옆집 어르신의 말동무가 되어주는 것도 다 쓸모입니다. 지난달 오랜만에 손녀가 저를 찾아온 날이 있었습니다. 함께 시장에 나가 떡볶이를 사 먹고 공원 벤치에 앉아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손녀는 할아버지 이야기가 제일 재미있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손주가 있으시다면 오늘 전화 한 통 걸어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주세요. 손주가 없으시다면 이웃의 어린아이나 젊은 이웃에게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귀한 지혜가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젊었을 때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그 손재주를 썩히기 아까워 동네 복지관에서 나무 공예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몇 명 안 되던 수강생이 지금은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먹고 살기 위해 하던 일이 이제는 남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평생 해오신 일 손에 익은 기술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세상 어딘가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부디 그 재주를 서랍 속에 묻어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젊은 사람에게 인생 선배로서 이야기를 나누어 주는 것도 훌륭한 쓸모입니다. 요즘은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 살아온 경험을 나누어 주는 모임도 많이 생겼습니다. 거창한 조언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공감 한마디가 젊은이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저 역시 얼마 전 동네 청년 하나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청년이 어르신 말씀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라고 할 때 오랜만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결코 낡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경험과 정성을 나누는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곧 여러분 자신의 삶에도 다시 돌아옵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줄 때 사실 가장 큰 것을 얻는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82살인 제가 지금 이 순간 가장 후회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계시지 않나요? 나중에, 다음에, 언젠가는 저 역시 그랬습니다. 60대에 저는 나중이라는 시간이 무한히 남아있을 줄 알았습니다. 항상 은퇴하면 시간이 나면 몸 좀 추스르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이 왔을 때는 이미 늦었더군요.
무릎이 아파서 여행은 꿈도 못 꾸게 되었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아내와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 적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내 생일에 작은 선물 한 번 사준 적 없었고, 결혼 기념일에는 그 흔한 외식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시간을 보내고 아내와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처럼 지냈습니다. 아내가 곁에 있는 것이 공기처럼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것이지요. 그러다 아내가 74살이 되던 해 예고 없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급성 신부전이었습니다. 숨이 좀 가쁘다고 말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병원에 갈 새도 제 손을 잡을 시간도 없이 아내는 순식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 속 아내를 보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제 가슴에 피눈물이 고였습니다. 고생했다는 그 한마디를 왜 못해 줬을까? 생일에 왜 꽃 한 송이 못 줬을까? 왜 그토록 가고 싶다던 여행을 미루고 또 미뤘을까? 제가 아무리 통곡하고 빌어도 아내는 이제 제 마음을 알 수도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와 다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지금이라는 기적이 있습니다. 제발 저처럼 후회라는 감옥 속에서 남은 생을 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표현하세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 세 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말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82살이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그 투박한 말 한마디가 큰 재산보다 소중하다는 것을요. 쑥스러움을 이겨내고 지금 당장 말하세요.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전화하세요.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이번 주말에 떠나세요. 아껴둔 예쁜 옷이 있다면 오늘 입으시고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지금 드세요. 나중이라는 시간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저처럼 텅 빈 방 안에서 벽을 보며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만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나중에라는 말로 미루고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오랫동안 못 본 옛 친구, 마음에 걸리는 형제 자매, 가보고 싶었던 고향 마을, 저는 그 모든 것을 나중으로 미루다가 결국 아내를 떠나보내고서야 후회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전화를 드리세요. 별일 없냐고, 식사는 하셨냐고, 그저 물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부모님이 이미 곁에 없으시다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혹은 오래된 친구에게 그 마음을 돌려보세요.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은 아무리 늦어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 세상에 없다면 그때는 정말 늦은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그런 후회를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껴두었던 좋은 그릇이 있다면 오늘 저녁 그 그릇에 밥을 담아보세요. 사진첩 어딘가에 잠들어 있는 옛 사진이 있다면 오늘 한번 꺼내어 보세요. 마음에 담아두었던 감사의 말이 있다면 오늘 문자 한 통이라도 보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인생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이 두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훨씬 충만해질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려다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고 미루는 경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계획은 나중에 세워도 됩니다. 지금 당장은
그저 눈앞에 한 사람, 눈앞에 하루에 집중해 보세요. 그것이 결국 후회 없는 노년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혹시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배우자에게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자녀에게는 너희들 잘 자라줘서 고맙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형제자매에게는 그때 내가 좀 심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대단한 문장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이 담긴 짧은 한마디가 오히려 더 깊이 가닿습니다. 저도 처음 아내의 산소에 가서 이 말을 꺼내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의 짐 하나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늦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인생에 그 무엇도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잠이 잘 오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저는 밤잠을 자주 설칩니다. 후회와 걱정 때문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남은 날들은 또 어떻게 버텨야 하나? 이런 생각의 꼬리표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이 건강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고 있더군요. 스트레스, 불안, 후회, 이런 감정들이 쌓이니 혈압도 오르고 소화도 안 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몸이 먼저 무너지더군요. 저는 60대 때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저 세상에 대한 불만, 자녀들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비교와 열등감 속에 스스로 마음에 독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가슴에 응어리로 남은 가장 큰 고통은 제 친누님과의 관계였습니다. 60대 시절 유산 문제로 누님과 크게 다투고는 자존심 때문에 10수년을 남처럼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엔 늘 화해하고 싶었지만 먼저 연락하는 게 지는 것이다라는 못난 자존심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허망하게 떠나보내고서야 번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죠. 수소문 끝에 누님을 찾아갔을 때 제 눈앞에 나타난 누님은 이미 치매 말기 증상으로 요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 눈동자에는 아무런 기억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미안해서 그 한마디가 뭐가 그리 힘들어서 그 한마디를 누님의 정신이 온전할 때 전하지 못한 것이 제 노년을 두고두고 괴롭힐 줄 알았더라면 저는 그 유산을 다 내어주고서라도 누님의 손을 잡았을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받는 나 자신을 해방시켜주기 위해 하는 것임을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요양원을 나서며 저는 오랫동안 차 안에 앉아 울었습니다. 누님의 빈 눈동자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눈물은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늦게라도 손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것, 마음속으로나마 미안하다고 전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요양원을 찾아 누님의 손을 잡아 드립니다. 누님이 저를 알아보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 손을 잡는 이유는 이제 저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묵혀둔 미움이 있으시다면 상대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먼저 놓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상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지옥 같던 제 마음을 평화로 바꾸는 2가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비움의 철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마음을 다스리는 옛 가르침을 접하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니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줄어들었습니다.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자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제가 누리는 맑은 공기 한 모금, 햇살 한 줌이 눈물겹게 소중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 저녁 감사의 글을 쓰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루 3가지씩 감사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죠. 이것이 제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무릎 통증이 덜해 공원을 산책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연히 튼 라디오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던 옛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뜻밖의 선물 같은 선율에 감사합니다. 돋보기를 쓰고 글자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시력이 남아있어 감사합니다. 82살이 되어보니 인생 최후의 성적표는 돈이 많은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 그리고 나를 갉아먹는 원망을 놓아버리는 마음. 이것이 여러분의 노년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줄 재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밭에 평화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마음의 평화를 얻는 순간 여러분의 노년은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불 속에서 숨을 천천히 3번만 깊게 쉬어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국물 한 그릇, 창밖에 노을,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게 당장 연락하기 어렵다면 마음속으로라도 그 사람을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는 이제 그 일로 더 이상 나 자신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되뇌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잘 안 되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상담 선생님은 제게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용서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연습하는 근육과 같다고요. 처음엔 하루에도 몇 번씩 미운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숨을 크게 쉬고 그 사람도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었을 뿐이라고 되뇌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그 사람을 떠올려도 예전만큼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감사 일기도 처음엔 억지로 쥐어짜듯 썼습니다. 오늘은 딱히 감사할 일이 없는데 싶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쓰다 보니 사소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따뜻한 밥 한 그릇, 무릎이 조금 덜 아픈 하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6가지 이야기를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지만 하루아침에 되찾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걷는 30분이 20년 후를 결정합니다. 둘째, 노후 자금은 막연히 괜찮겠지가 아니라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무리하게 퍼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셋째, 관계는 저축과 같아서 미리 쌓아두어야 나중에 꺼내 쓸 수 있습니다. 넷째,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다섯째,
나중이라는 말은 위험한 말입니다. 지금 표현하고 지금 행동하세요. 여섯째, 용서와 감사로 마음의 평화를 가꾸는 것이 노년의 진짜 성적표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 중 단 한 가지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 한 잔 천천히 마시는 것,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것, 감사한 일 하나를 떠올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시고 창문을 열어 10분만 걸어보세요. 점심 무렵에는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안부 문자를 하나 보내보세요. 저녁에는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시고 주무시기 전에는 통장을 한번 열어 이번 달 지출을 살펴보세요. 이 4가지만 오늘 하루 실천해 보셔도 여러분은 이미 어제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차인호 선생님의 편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저 자신부터 깊이 돌아보며 스스로와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후회하며 살지는 말아야겠다고 말이죠.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나요? 사실 차인호 선생님의 편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행복은 대단한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는 것, 그리고 오늘 내 마음속의 미움을 비워내는 것에 있었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눈마저 치매로 기억을 잃은 뒤에야 요양원을 찾았던 선생님의 허망한 뒷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건강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굳이 완벽한 글이 아니어도 좋으니 종이에 한번 적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글로 꺼내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차인호 선생님이 그토록 되찾고 싶어 했던 오늘이 있습니다. 저도 이 편지를 정리하면서 제 부모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안부 전화를 미루었던 지난주가 후회스러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마음이 드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그리고 우리보다 앞선 세대는 늘 자식과 가족을 위해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갈 차례입니다. 건강을 챙기고 돈을 지키고 사람을 곁에 두고 쓸모를 찾고 지금을 살고 마음의 평화를 가꾸는 것, 이 6가지는 결국 우리 스스로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우리 함께 이 6가지를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82살 노신사가 피눈물로 써내려간 이 조언들은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부디 여러분만은 저처럼 외롭지 말라고, 여러분만은 저처럼 후회의 감옥에 갇혀 남은 생을 보내지 말라고 전하는 가장 뜨거운 사랑의 당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6가지를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오늘부터 챙기는 것, 재정을 현실적으로 계획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에 정성을 쏟는 것, 나의 쓸모를 찾아 나서는 것, 나중이 아니라 지금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용서와 감사로 마음의 평화를 가꾸는 것, 차인호 선생님의 용기 있는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페이지를 아름답게 바꾸는 기적 같은 시작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토닥여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위해 저도 늘 이 자리에서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연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나이 들어가는 이 길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